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혈관 건강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김동익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김동익 교수입니다. 네, 혈관외과 전문이시고 그리고 평생을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일을 이제 해오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혈관 건강에 대한 책도 내셨더라고요. 예. 어떤 책이에요, 교수님? 네. 우선 최근에 많이 관심되듯이 혈관 건강이 이제 관리가 가능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혈관 건강은 관리가 가능한데, 즉 혈관 질환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질환을 막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소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건강한 장수를 위하여 최근 혈관 건강 비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건강 비법이라는 단어를 아마 검색하여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심혈관, 뇌혈관, 다리혈관, 신장, 간, 혈관 없는 곳이 없을 텐데요. 네. 사실 이 혈관과 건강,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혈관과 관련된 부위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 건강 없이는 육체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혈관이야 이렇게 건강하면 다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혈관도 이 나이,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혈관은 출생과 동시에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즉 이제 다른 조직과 달리 혈관은 출생 시에 이미 성장이 완성된 상태이고 이제 단지 육체가 성장하면서 그 크기나 길이만 증가될 뿐이거든요. 이러한 혈관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 노화처럼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아니고 동맥혈관 내부에 죽종이라는 기름 덩어리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동맥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을 혈관 노화라고 하고요. 따라서 다른 조직들의 노화 개념과 달리 혈관 노화는 젊은 나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죠. 지금 얼핏 들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일단 혈관이 노화가 된다,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근데 앞서선 또 혈관을 관리할 수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다시 역으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죠. 혈관 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조직 자체가 노화된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직이 노화된다는 것보다는 혈관 노화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뇌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위험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혈관 노화를 이제 막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나이를 먹는데 그 나이하고 혈관 노화하고는 비례하나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성인병들, 즉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은 동맥혈관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20-30년 전만 하여도 이러한 성인병들은 중년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가 많이 됨에 따라서 40대 혹은 심지어 30대 후반에도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따라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생물학적 나이는 40대이지만 혈관 나이는 또 60대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결국 혈관 나이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혈관 나이라는 게 좀 뭘 말하는지 좀 그거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혈관 나이라는 그 의미는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장 뇌혈관 질환에 걸릴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혈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늙은 혈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심장 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가 40세인데 만약 혈관 나이가 60세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미는 이 사람이 그 60세의 혈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60세에서 나타나는 심장 뇌혈관 질환 발생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이제 40세인데도 그 위험도는 더 높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혈관 나이 개념은 그러니까 그 혈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혈관이 나이, 뭐 혈관이 늙는다, 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동맥경화나 이런 죽상경화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네. 이런 혈관이 늙는다는 거는 혈관의 탄력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혈관이 늙는다고 하는 의미는 또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또 추가로 동맥혈관 내부에 그 죽종이라는 기름 덩어리가 쌓여서 혈관 직경이 좁아지는 것도 또 혈관 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력과 함께 혈관의 내경,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통로가 좁아지는 것도 같이 포함한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사실 혈관 지금 방금 동맥을 좀 주로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알고는 혈관은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 모세혈관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이게 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청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그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관 이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동맥의 기능은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조직에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정맥은 조직에서 나온 노폐물을 함유한 정맥풀을 이제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좀 생소하지만 그 림프관은 림프액을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든가 림프액이 이송되는 그 관이자 하나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관 나이가 많다, 더 높다 이럴 때는 사실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 이런 림프 쪽도 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영향을 받는데 이제 혈관 나이가 이제 주 타겟팅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제 동맥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혈관의 길이 이렇게 사실 우리 몸에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실제 이 혈관의 길이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 혈관의 길이요? 흥미로운 질문이신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있는 그 혈관을 한 줄로 이렇게 펼쳐서 놓으면은 그 길이가 지구 둘레에 약 한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대략 한 10에서 12만 킬로가 되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실감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예.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서울 부산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이 길이가 416km입니다. 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약 120에서 140회 왕복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네네. 와, 진짜 인체의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긴 이 혈관 중에 어디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에 이렇게 좁아지거나 어디에 탄력이 떨어졌는지 모든 혈관끼리 다 동일하진 않을 텐데 그 특별히 잘 호발하는, 특별히 잘 생기는 그런 위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길목이나 요지, 요점이랄까요? 아니 어떤 교통의 요지랄까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그 우선은 그 혈관은 전신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병이 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사한 성분의 피가 전신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신 혈관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만약에 동맥경화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
심장 동맥에 동맥 경화증이 있는 분은 다른 곳, 예를 들면 뇌혈관이라든가 다리 동맥에도 동맥 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구체적으로 동맥 경화가 잘 호발되는 부위는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신의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 아플 때 우리가 아픈 증상을 느껴야 되는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면 느낄 수 있는 우리 자각 증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예, 그렇죠.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일찍 치료하면 그 합병증도 적게 유발되고 또 치료 효과도 좋게 되잖아요. 또 혈관 질환 역시 이제 우리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 초기 자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맥과 관련된 조직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심장 동맥인 그 관상 동맥이 막혀서 나타나는 심근경색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라든가 호흡 곤란 등이 자주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심장 마비가 오기 전에. 그리고 뇌동맥이 막히는 경우에 그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중증의 뇌졸중이 오기 전에 그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반복되거나 언어 장애가 있거나 또 눈이 안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다리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뭐 가만히 쉴 때는 괜찮은데 이제 많이 빨리 걸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에 그 장단지에 쥐가 나는 증상 같은 자각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초기의 자각 증상을 이제 그대로 방치하여 두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증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초기 증상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혈관이 닿는 곳에 그 장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따라서 좀 증상도 달라질 수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실 대부분 이제 혈관 건강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문가분들께서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던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혈관 질환과 식습관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맥 질환인 동맥경화는 식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혈관 나이를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여쭤볼 것 같아요. 예. 그 앞에서 이미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혈관 나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조직의 나이가 아니고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과 같은 심장 그 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러한 혈관 나이는 이제 흥미를 위해서 그냥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충 측정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된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전화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그리고 흡연 여부, 당뇨병 여부들을 중심으로 점수화하는 좀 객관적으로 그 인정되는 자가 측정법인 프레밍함이 이제 외국 사람 이름인데요. 프레밍함 계산법이 있고요. 또 국내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 측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렵네요, 이름이. 예, 이제 경동맥이라는 목에 있는 동맥에 그 내막과 중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이전 검사에 비해서 얼마나 두께가 증가했는지를 계산해서 그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위험도를 평가하는 수치인데 요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혈관 나이 측정은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그 작성한 그 혈관 건강 비법과 같은 혈관 건강 도서를 참고해서 직접 자가 측정하여 보시면 또 본인의 혈 건강 상태를 또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그냥 병원에 안 가고도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건가요? 할 수는 없고 이제 건강 검진하면서 나오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 검진표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자료만 가지고도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이제 외국 사람 이름 프레밍한 방법이 있는데 쉽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건강검진은 사실 많이 받고들 계시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나 뭐 혈압이나 이런 수치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좀 어떻게 보는지 좀 예.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본인들의 흥미라든가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보면은 흥미를 위주로 해서 그냥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객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객관화된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널리 인정되는 방법인 아까 자가 측정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건강검진에서 보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피 검사를 해서 그 수치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혈압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요 정도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종류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측정하는 것은 전체 총 콜레스테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결부해서 보면은 이렇게 혈관 나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예. 그래도 오늘 혈관 건강, 혈관 나이에 대한 좀 그래도 개념은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김동익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뭐 노화는 혈관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뭐 혈관 건강이라고 하면 일단 뭐 잘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것도 사실인데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사실 혈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혈관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발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은 어느 딱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육체의 전체적인 건강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검증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제 혈관 건강에 미치는 요인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궁금한 거는 일단은 뭐 앞서서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미치는 영향 중에 아까 총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콜레스테롤 뭐 그 내부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건강 관리할 때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한 가지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나쁘죠. 그런데 혈중 콜레스테롤 밀도가 그러면 낮아야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더 나쁠 것 같은데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꼭 반대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맞아요. 요거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네. 지방은 물과 섞이지 않죠. 그렇죠. 역시 지방 단독으로는 피와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등과 같은 지질 성분이 혈액을 타고 조직에 이동되기 위해서는 피에 녹아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지질 단백질이라는 물질로 둘러싸인 작은 입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작은 입자를 구성하는 지질 단백질 농도를 중심으로 고밀도, 저밀도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따라서 입자의 지질 단백질 농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떨어지고 반대로 지질 단백질 농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하면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사실 낮은 거죠. 저밀도 하면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높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고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이렇게 되는데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질 단백질 부분을 생략해서 그냥 고밀도 콜레스테롤 하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농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오해가 있는데 아마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좋은 콜레스테롤, 뭐 나쁜 콜레스테롤, 뭐 이런 뭐 고밀도, 저밀도가 그 진짜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질 단백질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어,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질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콜레스테롤의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것도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교수님 설명을 듣고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이제 기름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 갖다가 또 영양분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혈관에서 그걸 잘 녹여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그 기름은 물과 이렇게 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매개해 주는 게 지질 단백질이고 맞나요? 네네. 그 지질 단백질들 중에서도 밀도가 만약 그 주변에 많이 고밀도로 있으면 그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더 이제 잘 분해되고 잘 거기까지 도달하니까 더 낫다는 의미고 진짜 콜레스테롤은 그리고 저밀도라고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많다, 높다라는 의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그라미의 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공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네. 그 공을 공 속에는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같은 게 들어 있고 이 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지질 단백질이라는 것이죠. 그 지질 단백질로 둘러싸여야지만이 피에 녹아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 전체의 비율로 볼 때 지질 단백질이 높으면 안에 게 적는 거고 지질 단백질이 적으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 같은 거네요. 지질 단백질. 지질 단백질은 기름을 분해한다기보다도 기름이 그 물에 녹기 위해서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지질 단백의 성분 비율이나 이런 수치를 보고서 이 사람의 콜레스테롤 상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네네. 이제 HDL, LDL 다 조금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럼 중성지방은 뭐 어떤 개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콜레스테롤 농도만 차이가 있는 거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적으로도 그 HDL,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그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간에서 말초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내보내서 몸에 쌓이게 하기 때문에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따라서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이와 반대로 말초 조직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시켜서 배설시키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볼 때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 그리고 저밀도,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콜레스테롤의 총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 수치를 봐서 우리가 혈관 건강에 걸릴 위험도라든가 동맥 경화의 위험도를 사전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에 미치는 요인 이제 콜레스테롤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네. 혈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예. 혈압은 잴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어떻게 혈압을 우리가 좀 측정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혈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혈압은 수시로 변하고 특히 집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 와서만 재면 항상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요. 병원에 와서는 충분한 안정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방문객들은 병원에 도착하면 수속도 해야지 되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혈압기가 보이네요. 그래서 진료하기 전에 또 혈압기를 갑자기 들어가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러다 보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집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정상 혈압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혈압, 정상 혈압, 그리고 위험 혈압 이런 범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을 하는데 이제 고혈압의 기준이요. 지금 요즘 보면은 점점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140 이상 이렇게 하다가 요즘 와서는 뭐 135, 130까지 이렇게 그 상태가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고혈압의 기준이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하고 있는데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35 이하 정도는 돼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은 이렇게 조금 수시로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 될 것 같고, 관상동맥, 우리 이제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면 관상동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검사 중에 이제 CT로 뭐 혈관의 석회화를 보는 검사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우선 아시다시피 그 엑스레이는 움직이는 물질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심장은 빠른 속도로 박동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심장에 붙어 있는 관상동맥은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약물을 투여해서 심장 박동수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추고 또 최근 CT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이렇게 발달된 CT를 이용해서 관상동맥의 엑스레이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관상동맥에 석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혈압, 뭐 그다음에 석회화 검사, 그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혈관에 대한 건강 이런 상태가 나올 텐데요. 예. 이런 건강 상태로 미루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혈관이 조금 좁아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졌다. 뭐 이럴 때 우리가 혈관이 좀 안 좋구나 정도에서 보통 끝나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뭔가 치료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준,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동맥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동맥은 이제 피가 흐르는 관이잖아요. 네. 이 관이 50% 이상 좁아질 때 50% 이상 좁아지기 전에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네. 50% 이상 좁아져야지만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건강 검진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혈관병들이 다 성인병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병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고 실제 혈관 검사를 해봤을 때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다 이런다면은 일단은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조금 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면요. 예.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해야 되는 검사로 이제 혈관을 보는 검사들이 사실은 앞서 그렇죠. 얘기한 것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혈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이나 이제 영상학적 검사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건강검진 받는 분들은 이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할 텐데요. 증상이 없는데 혈관이 조금 좁아졌다 정도의 소견을 들으려고 그런 고가의 검사들을 다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그 혈관 검사 종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혈관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모양을 보는 검사하고 혈류 흐름에 대한 혈류 역학 정보를 얻는 검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혈관 모양을 보는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 CT, 혈관 조영술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혈류 역학 정보를 얻기 위한 검사로는 이제 도플러 검사가 있는데 특히 요즘 이제 혈관 검사의 가장 기본 검사라고 하는 혈관 초음파 검사는
도플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볼 수 있고 혈류역학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이중 초음파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꼭 입원해야만 했던 그런 검사들이 오늘날에는 그 외래 방문을 통해서도 검사가 가능하게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리 고가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혈관 초음파 검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좀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의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인 검사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혈관을 갖다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들은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MRI가 비싸잖아요. 비싼 검사가 좋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는 여유가 있으니 그냥 MRI 검사해 주십시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가의 검사가 검사의 그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고 줄 수 있는 정보 값이 다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혈류의 속도나 혈류가 진짜 빠른지 느린지 좁아져서 이게 좀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MRI는 그런 혈류의 기능 같은 건 볼 수가 없나요? 약간의 볼 수 있는 기능도 조금 있는데요. 혈류 흐름에 대한 기능은 초음파만큼 잘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에 대한 얘기, 아까 혈압 측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고혈압도 하나의 혈관을 위협하는 요인일 텐데요. 사실 고혈압 있는 분들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부담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임의로 본인이 좀 괜찮다 싶으면 좀 컨디션 좋다 싶으면 이제 중단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그 요즘 시판되는 혈압약들은 부작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평생 드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혈압약을 뭐 중지하거나 또 용량 조절을 시도하는 거, 요게 이제 되게 위험한데요. 우리 요요 현상 아시죠? 잘못하면 이게 혈압약도 요요 현상이 발생돼서 향후에 혈압 조절이 더욱 힘들어지고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혈압약을 복용,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김동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혈관 건강,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사실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뭐 일반인들은 기름 덩어리가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텐데요. 그리고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으로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하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얘기는 들어봤는데 당뇨하고 흡연이 혈관을 위협하는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아까 이미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으면은 높은 압력이 계속해서 동맥을 공격을 하거든요. 때리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유발된다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당뇨병에서도 동맥경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동맥경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지혈증에서 나타나는 동맥경화와 달리 석회화, 즉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얘기하는데 이 석회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당뇨병성 동맥경화는 치료하기도 매우 고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초기부터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흡연은요? 흡연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흡연으로 니코틴의 영향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직접 손상을 받기도 하고요. 또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혈액이 끈적거려요. 점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끈적거리게 되면은 말초 혈액으로 혈액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다른 병도 안 좋지만은 특히 혈관에서는 치료의 시작은 흡연이다 말할 정도로 흡연은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봐서 식생활하고 어떤 운동이랄까요?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도 혈관의 건강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영향을 보이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혈관을 젊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혈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직경 그리고 이제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정맥에서는
판막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음식 조절 그리고 운동 조절,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이 정말 또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수족 냉증 같이 이렇게 손발 차고 그러면 벌써 아유 혈관 안 좋은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우리가 이런 몸에 있는 변화들, 이렇게 손발 차고 이런 변화들도 그렇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짐작해도 틀린 게 아닐까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육체가 건강하려면 뭐 아시다시피 영양분 잘 와야 되고요. 또 노폐물은 잘 배설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그 혈관이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혈관 건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혈관 외과가 전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혈관 건강 챙길 때 고혈압은 고혈압약 먹으면 되고, 그리고 당뇨는 당뇨약 먹으면 되고, 담배 피는 분들은 이제 금연을 하면 될 것이고, 근데 혈관에 외과가 붙으니까 혈관 외과적으로 이런 혈관 건강이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외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술만 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외과하고 달리 혈관 외과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은 물론 이제 수술이 주된 거죠. 왜냐하면 수술은, 특수된 분야이기 때문에 외과 수련을 안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분야지만은 그 혈관 외과에 제가 하는 영역은 수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사선 중재 수술이라든가 약물 치료, 또 혈관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예방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역에서는. 그러면 좀 그래도 주로 하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된 이제 수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관외과라는 영역이 뇌하고 심장을 제외한 전신에 있는 나머지 모든 혈관을 다 다루는데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목에 있는 경동맥, 요거는 이제 뇌졸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혈관인데, 뇌졸중에 동맥경화가 와서 저 찌꺼기가 많을 때 제거하는 경동맥 내막절제술, 일명 이제 뇌졸중 예방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경동맥 내막절제술, 그리고 배 쪽으로 내려오면은 대동맥이 있거든요. 대동맥이 풍선처럼 커지는 동맥류가 있어요. 복부 대동맥류, 아니면 동맥이 막히는 동맥 폐색증에 대한 치료. 그리고 이제 다리 쪽에 내려오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흔히 버거스병 잘 알려져 있어요. 다리 동맥의 폐색증이죠. 다리 동맥이 폐색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그 우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찌꺼기를 제거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스텐트라든가 이런 거를 넣는 시술. 그리고 아까 이제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요즘은 이제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지난 20년 정도 또 줄기세포 연구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동맥 폐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럼 하나 앞서 얘기하셨던 경동맥에 있어서 사실 동맥경화가 왔을 때 이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음파로 경동맥, 그러니까 목에 있는 동맥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뇌혈관으로 가는 바로 입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기가 좁아지면은 어느 정도 좁아지면 수술이 필요한 건지.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무작정 좁아졌다고 수술은 하지 않고요. 아까 자가 증상 할 때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게 처음부터 그냥 반신마비, 전신마비로 오지만은 불행하게 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들을 자꾸 나타나요. 눈이 잠깐 안 보였다, 말이 잠깐 안 됐다, 뭐 이런 거, 잠깐 의식 소실됐다가 한 수분 내에 회복되는 이런 환자들 측정해 보면은 목에 있는 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 발견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한 50-60% 이상 정도 돼도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우연히 아직 증상이 없는데 발견됐다 그러면은 한 7-80% 정도까지는 이제 관찰을 하다가
점점 증가되면 수술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초음파 한번 보고서 좁아졌다 하고 수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군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 굉장히 특히 그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 수술 기준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충족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수술을 했을 때는 확실히 미래에 있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이미 증명이 돼 있고 전 세계에서 그 프로토콜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교과서에도 돼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 이제 혈관 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요인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게 바로 비만인데요. 확실히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만합니까? 혈관이 안 좋은 사람이 비만했다기보다는요. 비만이 있는 사람이 혈관 동맥경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비만이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고혈압 같이 동반하게 되죠. 당뇨병도 있죠. 뭐 고지혈증이 있고 이렇게 혈관병을 위협하는 성인병을 다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뭐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어떨 때 좀 수술하는지 이런 살짝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혈관에 대한 궁금증 리포터 전수연 씨가 취재한 부분도 있어서요. 교수님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곱창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꼭 두세 번은 곱창을 먹는데 주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곱창 많이 먹으면 저 혈관에 기름기 찰 수도 있으니까 혈관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어라, 좀 줄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혈관 건강이랑 곱창 많이 먹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정기검사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거를 잘 걸러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 아버님이 가슴 통증을 크게 호소하셔서 응급실을 가셨거든요. 근데 가슴 통증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증상을 의심해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되셔서 걱정이 돼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 주변에 중년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렇게 지방을 좋아하는 분도 아닌데 자꾸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 저희는 이제 기름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혈관관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고기 많이 안 먹어요. 채소 많이 먹고 근데 고지혈증이 걸리니 이 고지혈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경계라고 해서 약을 뭐 안 먹어도 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 관리를 하다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안 보이면 좀 약을 먹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약을 안 먹으면서 습습관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저 곱창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곱창이요. 곱창 좋아하세요? 예, 그 식습관 중에서 네네.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죠. 저도 네네. 개인적으로 곱창 좋아해요. 네, 그 곱창에는 또 기름이 워낙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괜찮을까요? 식습관 쪽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우선 그 콜레스테롤이란 부분하고 그 지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불포화 지방, 뭐 포화 지방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건데 네. 우선 콜레스테롤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이제 콜레스테롤 몸에 나쁘다, 뭐 저밀도, 고밀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 중에 약 한 70에서 80% 정도는 간에서 합성되는 것이고 네. 음식에서 제공되는 콜레스테롤은 약 한 20-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줄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그 치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건 전문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요법 아니면은 그 운동요법을 통해서 그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콜레스테롤은 네.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성호르몬 있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런 성호르몬을 만드는 기본 물질이 콜레스테롤이고 비타민 D 합성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요. 우리 쓸개즙이라고는 담즙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필수 지방산이다.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콜레스테롤보다는
그 지방, 포화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잘못 알려진 게 뭐 계란 노른자 먹으면 안 맞아요. 된다. 네네네. 뭐 새우 이런 것도 새우,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포화 지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달걀, 노른자, 새우, 게, 굴 이런 데에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높긴 하지만 포화 지방이 거의 안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없는 정상인이다 그러면은 네. 이것은 크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죠, 반갑죠. 네네네. 네. 완전 좋아요. 네, 완전 좋죠.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한 이제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네네. 이제 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에 실온에서도 굳는 게 포화 지방이고요. 네네. 불포화 지방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 우리 식용유들이 식물성 식용유 있잖아요. 대부분 집에 가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액체죠. 이런 거는 체내에서 잘 분해가 돼요. 근데 포화 지방은 체내에서 잘 분해가 잘 안 되고 네. 그 기름기가 혈관에 잘 쌓이죠. 그래서 포화 지방이 많은 이제 곱창이라든가 네. 육류 이런 거는 좀 삼가하자 그러는 건데 조금 삼가하자는 것이지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죠. 감사해요, 교수님. 예. 어쨌든 이 포화지방이 함유된 음식들은 일단은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럼요.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가슴 통증도 네, 있던데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해요. 네네. 병원에 한 번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갑자기 사망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네. 질병은요 조금 의심이 되면 지나치게 병원에 먼저 가서 네. 그렇다고 3차 병원까지 올 필요는 없어요. 음. 그 동네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우선 검사를 네. 한번 하십시오. 그게 훨씬 좋습니다. 뭐 갑자기 근데 쓰러졌을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예를 들면은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쓰러진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 많이 해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고 가끔 이제 구제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전문가가 이제 도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에 119, 네, 또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보면 중년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뭐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 보면 뭐 고기, 기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고 지방이 있는 음식 거의 드시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나름 채소도 잘 드시는 분인데 왜 건강검진만 하면 고지혈 진단을 받아오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따님의 얘기셨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실은 본인은 잘 관리한다고 그러지만은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젊은 나이에 나타난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음식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이게 분해가 되는 효소라든가 많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적으로 그런 대사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꽤 있고 네. 중년 이후에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본인은 음식 관리 운동 잘한다고 하지만은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근데 보통 이게 경계가 있다 보니까 약을 일단은 드시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운동이나 뭐 식이요법 이런 걸로 잘해서 관리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러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 뭐 너무 그렇게 막 부담 갖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약이 또 부작용이 요즘 대부분 없는 약들이에요. 많이 발달돼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물론 약을 안 드실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약을 드신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의사 만나면 좋아요. 이것저것 상담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만나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리포터 전선 씨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뭐 저희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이 예. 돼서요. 이제 오늘 자각 증상 없이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혈관 건강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상을 위해서 혈관 건강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혈관 질환은 성인병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합병증도 없고 또 치료 성적도 매우 좋게 되는데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뭐 인터넷에서 혈관 건강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혈관 건강만큼은 이에 관련된 책을 가정에 한 권 정도
두면서 자꾸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의 김동익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